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피카소와 피카소의 7 여인들이 갖고 있는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난도 올리비에. 페르난도 올리비에는 주로 피카소의 모델로 활동을 했습니다. 젊은 피카소가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보다 전문적인 화가로 발전하기 위해 옮겼던 시기죠. 올리비에는 피카소와 1904년 몽마르트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파리에 처음 도착한 그는 때마침 올리비에가 실수로 떨어뜨린 스카프를 주워주면서 그녀에게 매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피카소와 올리비에의 자유분방한 보헤미안적인 관계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서로 사랑하는 피카소의 첫 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매우 어렸고 질투심도 많았던 시기였죠. 어찌됐든 올리비에는 피카소에게 60점 이상을 그리게 했던 동기부여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작품들 중에는 그가 입체파의 선구자로 파리를 장악하는 데 메인이 되었던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에 담겨있는 시각적 요소의 첫 단추가 되었던 여인의 두 상이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로즈 시대와 초기 큐비즘의 모델로서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7년 후 올리비에는 피카소와 사귀는 동안 이탈리안 화가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질투가 난 극적인 이별을 맞게 됩니다. 피카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리비에는 그녀와 피카소와의 추억을 책으로 연간 출판하기까지 합니다. 다음은 에바 고웰입니다. 올리비에가 1912년 피카소 몰래 바람을 피우자 오히려 피카소는 그녀의 친구였던 에바 고웰과 밀접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다른 연인들과는 달리 그녀를 한 번도 초상화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작가에게 중대한 영감을 주었던 존재임은 확실합니다. 피카소는 사랑하는 에바나 마졸리에 같은 그림에 에바를 기초로 삼아 반추상적인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졸리에는 피카소가 에바에게 만들어준 애칭이라고 하는데요. 불행히도 1915년 에바는 결핵으로 그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피카소의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파리의 여성 게비 디페이르를 약 1년 정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올가 코클로바입니다. 1910년 중반 고우엘의 사망 직후 피카소는 파리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 발레단의 우크라이나 출신 발레리나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대한 기준을 갖고 그의 일생에서의 중요한 사랑을 말한다면 올가 코클로바는 그의 첫 진정한 사랑이자 정식 아내였습니다. 1918년 그녀는 결혼을 하고 1921년에 첫 아들 파올로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부 생활은 약 10년 정도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그의 개인 생활만이 아니라 화가로서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미적 추상주의에서 보수적인 신클래식주의로 변화하였던 그것이죠. 코클로바의 피카소의 작가적 통찰력에 대한 영향은 팔걸이가 달린 의자의 올가, 만틸라를 쓴 올가, 올가 피카소 부인 등의 그림에 잘 나타나 보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에는 무척 낭만적이었고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두 사람의 관계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올가는 피카소에게 아내로서만의 충실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귀족 출신이던 그녀가 피카소에게 그의 그림을 수집할 만한 부류의 상류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올가에게 피카소는 참 나쁜 남자였다고 느껴집니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피카소의 불성실한 성격과 행동으로 인해서 신경쇠약으로 위태해진 올가와의 결혼은 결국 극적인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올가가 마리 테레스라는 젊은 여성이 나타났을 때도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틴 이유를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답니다. 문제는 피카소가 이혼을 해주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의 고국의 종교는 천주교로서 이혼을 부러워합니다. 그때까지는 천주교를 믿던 그에게는 쉽지 않았던 거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유는 당시 프랑스법에 의하면 이혼을 하는 순간 그의 재산 절반을 올가에게 줘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나름 주기 싫었던 것이죠. 피카소는 그 당시 이미 새로운 금발의 아주 젊고
예쁜 스페인 처녀를 만났기 때문에 올가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올가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기로 하고 아들 파울로를 데리고 남부 프랑스에 가서 혼자 살게 됩니다. 이 두 남녀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는 마리 테레스 월터입니다. 1927년 피카소는 17살인 금발의 스페인 소녀 마리 테레스를 만났습니다. 당시 피카소는 46살로 그는 비밀스럽게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물론 피카소의 혁신적인 작품 세계의 변화에도 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첫 딸을 낳아주기도 합니다. 마리와 같이 하던 시기에 우연히도 피카소는 그의 작품에 초현실주의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마리는 특히 블라드 스위트 시리즈에서 수백 장의 동판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며 피카소에게 많은 스토리적 그리고 상징적인 영감을 줍니다. 우리도 잘 아는 작품 중 피카소의 꿈이라는 작품의 주인공도 마리 테레스였습니다. 화환을 쓴 마리 테레스, 농부의 아내와 같은 그런 명작에도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피카소의 혁신적인 실험에 대한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사이가 무척이나 애타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피카소의 새로운 짝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 간의 살인관계는 결국 1936년 섹시하고 매혹적인 여자 도라 마르를 만나면서 깨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도라 마르입니다. 도라 마르 또한 화가이자 사진작가로서 미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1930년대 그녀는 피카소를 만나서 약 10년간 같이 살게 됩니다. 특히 그녀는 피카소의 혁신적인 독창성을 끌어내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피카소의 상상력에 대한 진정한 자극자 역할을 하며 그의 일생 중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작품들 중 몇 작품이 이 시기에 그려집니다. 바로 게르니카가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게르니카를 그리는 동안 도라는 그녀의 사진작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창작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많은 조언도 합니다. 그리고 우는 여인이라는 이 유명한 작품은 도라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는 여인의 경우 그의 후기 입체주의에서의 발전에 대해 조언 등을 통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역시 7년 후 도라를 떠나 또다시 새로운 젊은 미녀 프랑스와 질로에게 가버립니다. 여섯 번째, 프랑스와 길로. 프랑스와 길로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17살에 들어가서 영문학 학사학위를 받고 파리에 있던 런던 대학 분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을 만큼 당시 여성으로서는 흔치 않은 인텔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학문보다는 미술을 좋아했고 법대를 다니던 당시 아침 법학 수업을 빼먹고 파리 소르본 대학의 미술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1943년 어느 한 카페에서 당시 미술 학생이던 길러는 피카소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매우 총명하고 당당하며 발랄했던 프랑스와 길로이지만 그 시절 전 세계 미술계에 있어 최고의 유명세를 갖고 있던 피카소라는 존재는 그녀에게는 우상과 같았습니다. 올가와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도라 마르와 마리 테레스도 아직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카소에게 대시를 한 겁니다. 이런 새로운 상대가 나타나자 피카소와 길로는 서로 간의 지적 호감에 끌려 사랑에 빠지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아들 클로드와 딸 팔로마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역시 이들에게도 서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데요. 특히 지적이며 당당한 성격의 신식 여성 프랑스와 길로에게는 끊임없는 피카소의 여성 편력과 여성을 학대하는 듯한 그의 강압적인 행동에 염증을 느끼고 그의 만류와 사죄를 물리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성공한 과학자와 재혼하며 그녀 스스로가 작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의 영상에서 보시듯이 거의 실신 상태가 될 정도로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그녀를 떠나지 말도록 슬퍼했던 피카소지만 그녀가 떠난 후 아주 진한 뒤끝을 보입니다. 전 세계 많은 갤러리에 그녀의 그림을 전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림을 사지 않게 해달라고 돈까지 줘가면서 그녀의 성공을 방해했던 파렴치한 늙은이이기도 했습니다. 길러는 헤어질 당시에 그와 그녀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를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떠날 거라고 말하자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당신은 나 같은 남자를 떠날 수 없어 라고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줬죠. 그래요? 그럼 거기 앉아서 기다려보세요. 내가 어떻게 떠나는지 보여줄 테니 라고 말이죠.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프랑스 와만이 그의 애인들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카소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당당하게 버려버린 여자로 기록됩니다. 그런 자신감과 지적인 결정, 그리고 용기에 진심으로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자클린 로크. 자클린 로크는 그의 정식 둘째 부인으로 기록되며 1973년에 피카소가 죽을 때까지 함께했던 여자라고 합니다. 피카소는 이 젊은 27의 프랑스 여인을 그의 나이 70대에 만났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거의 20년에 가깝게 살았으며 그 기간 동안 약 400여 점의 그녀를 모델로 한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으며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피카소가 자신의 작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온 힘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녀가 나오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꽃과 함께 읽는 자클린, 스튜디오에 있는 자클린이나 판무 아시제가 있습니다.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자클린은 피카소의 다른 여인들에 비해 훨씬 더 여성적이었고 순종적이었다고 합니다. 자클린의 딸의 증언에 의하면 자클린은 평소에도 남편인 피카소에게 존댓말을 쓰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역사학자들은 사실 이것이 단순히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서서히 내면적으로 변하면서 90대의 늙은 노인을 철저히 장악하고 외부로부터 단절시켰다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의 노년에 그가 언제나 무엇보다도 즐기던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대부분 그녀가 정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카소의 자녀들이 피카소의 장례식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피카소의 엄청난 유산을 나누고 싶어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결국 그를 잊지 못하고 힘들게 노년을 살다가 1986년 파리에서의 그의 회고전 오프닝 다음날 권총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유일하게 피카소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혔다고 합니다. 자, 그의 여인들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지만 사실 그의 많은 여인들이 그와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우울해하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도라 마르는 신경쇠약으로 자살하고 올가도 말년 매우 힘들게 살았습니다. 에바는 결핵으로 사망하고 마리 테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